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으로 이루어진 삼각편대에 대해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 민중들이 매일매일 벌이는 투쟁을 전해드리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좀 많이 살떨리고 우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그 트럼프 진영을 아주 거세게 옥죄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줄리아니의 뉴욕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살떨릴 것까지는 없는데 이것이 무엇과 맞물려 있느냐.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침공이 있냐 마냐라는 그런 아주 그 위험한 상황인데 그것과 맞물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으로 살떨립니다. 우크라이나 어려움을 많이 겪은 민족이죠. 소련에 짓밟혀서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시 여쭈면서 도대체 이 참 누런 황토물이 마구 쳐서 굽이쳐서 흐르는 그 경류로 흐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과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 뭐 이런 한탄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차분히 진행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바이든의 FBI가 이 줄리아니의 아파트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트럼프 정부에 불법 로비를 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를 상대로 신고하지 않고 불법 로비를 했다. 뭐 그런 이야기죠. 글쎄요. 우크라이나의 특정 가스회사로부터 천문학적 돈을 받아 쳐드신 것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드님, 최근에 대학 강사인가 교수가 됐습니다. 헌터 바이든, 코케인에 찌든 그 아드님인 것 같은데 줄리아니가 불법 로비를 했다. 그러면서 이때 또 거론되는 사람이 존 설리번이라고 굉장히 신망이 두터운 미국의 언론인이자 논평가인 사람을 거론하면서 존 설리번과의 통화 내용을 특별히 뒤지고 있다. 뭐 이런 소리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존 설리번을 또 타겟으로 하니까 야 이거 바이든 미쳤냐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줄리아니는 아시다시피 트럼프 임기 때 우크라이나의 바이든 부패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 사람이죠. 저는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뭐 로비 자금 받고 우크라이나의 이익을 위해서 트럼프에게 불법 로비했을 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직 대통령 측의 거물 변호사를 범죄인으로 사냥하는 것은 매우 극단적이고 예외적인 조치입니다. 이 같은 일은 일찍이 미국 역사상 있던 일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의 정치 내전 수위가 급상승 중입니다. 그런데 그럼 바이든이 왜 이런 일까지 처벌느냐? 이건 우크라이나가 지금 위기가 굉장히 고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은 자기가 잘못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캐모플라지하기 위해서 줄리아니 우크라이나 건으로 이렇게 터뜨린 거 아닌가. 근데 이 건이 성립도 안 하는데 건을 막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줄리아니의 그 변호사가 줄리아니 자신도 아주 뛰어난 변호사지만 줄리아니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압수수색은 말이 안 된다. FBI가 자꾸 조사한다 그래서 줄리아니 측은 FBI에게 줄리아니와 대통령 트럼프 사이의 소통 및 통화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자료는 공개하겠다라고 이미 FBI 측에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를 무시하고 압수수색을 한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언어도단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줄리아니 측 변호사는 하고 있습니다. 자, 줄리아니 사냥, 또 트럼프 옥죄기 이거 자체는 미국의 정치 내전이지만 우리가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이 강대국 사이에서 이 새우가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진다고
강대국 사이에서 비극적 역사를 겪어왔던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침공이 임박한 거 아니냐 이런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또 나아가서 바이든의 이 같은 황당한 정치 쇼가 사법 사냥 쇼가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 지정학적 군사적 위기를 캐모플러지 그러니까 은폐하기 위한 공작 아니냐 이래서 우리가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거꾸로 해서 만약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바이든이 제대로 각을 못 잡고 헤매다가 몰리게 되면 느닷없이 아무 준비 없이 한반도에서 북한 도발을 입으로 유발한다든지 혹은 북한이 도발하든 말든 아무 준비 없이 느닷없이 북한에 대한 공격을 해서 우리를 참으로 곤경에 빠뜨리는 이런 상황까지 올 수 있거든요. 저는 북한을 준비를 아주 치밀하게 해서 군사 선제 공격하는 건 오케이예요. 그러나 아무 준비 없이 느닷없이 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아주 반대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상대방이기 때문에 북한이란 존재가 굉장히 준비를 치밀하게 해야 되고 그런 까닭에 제가 트럼프가 두 번에 걸쳐서 김정일을 불러내가지고 잡아 흔들고 그러면서 아래에서는 경제적 최대 압박과 군사적 최대 압박으로 해서 북한을 동결시킨 그 정책을 제가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거예요. 그렇게 치밀하게 몇 년에 걸친 그런 준비 작업 끝에 무슨 선제 공격을 하든 말든 이렇게 돼야지. 이제 지금 바이든 하는 꼴을 보면 아무 준비 없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덜컥 저지를 것 같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지정학적 군사적 위기가 전개되니까 덜컥 국내에서 일을 쳐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국내에서 중국이랑 관계돼 가지고 국내나 다른 거랑 해서 국내에서 무슨 다른 위기가 있다. 그럼 덜컥 한반도에서 일 저질러 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지. 그래서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거예요. 으스스합니다. 자,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미국을 간보게 합니다. 이 강대국들은 또 러시아는 뭐 우리보다 작지만 국력은 이미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막강한 그 왕년의 군사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강대국으로 봐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그 군사 강대국들은 이 그 일촉즉발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아주 아슬아슬한 그 힘겨루기 게임을 할 때가 있어요. 그 힘겨루기 게임을 하는 최전선은 군사 충돌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 6.25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 냉전 이후에 미국의 그릇된 정책에 의해서 동구 다 집어먹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혁명을 미국의 그릇된 정책에 의해서 사실상 관철시킬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이 일본군과 엮일까 봐 두려워갖고 소련 보고 중국 접수해라 중국 접수해라 그랬어요. 그때 그 중국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관동군의 숫자가 100만이 훌쩍 넘습니다. 그 관동군의 모든 장비가 하루아침에 모택동군으로 가버린 거예요. 소련이 뺏어가지고 모택동군에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공산 팔로군들이 모택동군들이 들어와서 작업할 수 있게 미리 다 다져놓은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고서 싹 빠져나갔어요. 그게 이제 적화되는 그 초석을 다져놓고서 소련이 빠져나갔거든요. 1945년 8월에 들어왔다가 바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이 미국의 당시 뭐 이제 정신머리 못 차릴 때니까 자 그렇게 해놓고 소련이 1949년에 핵을 확보했다고요. 그리고 1949년에 중국의 대륙 공산화가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딱 그 상태에서 간보기 한번 해야죠. 빵 쳐갖고 미국을 얼마나 의지가 있나 없나 이걸 한번 시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험대에 올랐던 게 한반도예요. 그래서 뭐 김일성이 스탈린을 만나서 도와주시면 제가 적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탈린을 스탈린을 설득해서 벌인 전쟁이 6.25다. 그리고 또 옆에서 그거 박수 쳐가면서 박헌영이는 경쟁에 밀릴까봐 내려가기만 하면 우리 남조선 인민들이 100만 명이 봉기하기 때문에 설사 미제가 남조선에 개입하더라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공수표를 빵빵 남발해가지고 발발한 전쟁이 6.25다. 이렇게 국사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제 소련 문서를 보면 스탈린을 방문했을 때 그 6.25 직전에 그 김일성이 그 전쟁 벌일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제가 전번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는데 이 공산 전체주의 체제의 스탈린과 같은 유형의 사람이 가지는 특징을 모르는 거예요. 스탈린과 같은 사람의 유형은요, 굉장히 가학적인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생각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어 가지고 상대방이 스스로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내 생각을 얘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 가학적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 100%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김일성의 나이가 불과 37살이에요. 스탈린은 루스펠트급의 지도자고 처칠. 그 앞에서 숨을 어떻게 쉬어요? 준비된 대본대로 말을 한 겁니다. 준비된 대본대로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대본대로 이렇게 김일성 동무가 스탈린 동무에게 요청했다라고 외교문서로 남긴 거예요. 그게. 비하인드 씬에서는 이미 다른 얘기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거 뭐냐. 소련이 그때 뭐예요? 소대 중대 단위까지 군사고문단을 도왔잖아요. 군사고문단이 중대 단위까지 와요. 북한인민군에. 6.25 때. 중대 단위까지 뭐 연대 사단이 아니라 중대 단위까지 온다니까요. 6.25 때. 그렇게 하고 여차하면 모택동군 동원 체제시키고 소련제 무기 밀고 소련 공군이 참전하고 그런 구조로 해서 6.25를 쳐벌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뭐냐? 아까 간복이에요. 소련 입장에서 스탈린 입장에서 나 헷갈렸어. 중국도 적화됐네. 동굴은 지금 적화 완성됐어. 한판 붙어봐야지. 미국이 얼마나 배짱 있는지 한번 간 좀 보자고. 그래서 간보기로 딱 점지하신 땅이 이 땅입니다. 그게 6.25예요. 지금 이게 간보기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점지된 것 같거든요. 참고로 서유럽 가스의 25%가 러시아산입니다. 이 중 80%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합니다. 서유럽 가스의 20%가 우크라이나를 경유한다는 얘기죠. 25 곱하기 0.8이니까 20 나오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지배를 원하고 이번에 특히 돈바스 지역을 지금 노려다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을 병합하겠다. 그 남부의 남동부의 섬 쪽은 벌써 하나 병합했죠. 그 가짜 나라 만들어서 우리 우크라이나부터 독립시켜가지고 그 나라 독립 인정한 건 러시아밖에 없습니다. 가짜 나라 하나 만들어가지고 동남쪽의 조그만 지역은 하나 벌써 독립시켰습니다. 이제 돈바스도 이제 야금야금 이제 침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국민의 절대 다수는 지난 15년간 나토 가입을 원했습니다. 보통 여론조사하면 저게 70에서 60%가 나토 가입을 원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서방 측에서 나토 가입을 안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 소련의 영향권, 즉 러시아 영향권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기를 나토 가입국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러시아와 정면 대결하는 거다. 그렇게 서방이 해석을 하고 이 러시아 눈치를 보면서 나토 가입을 거절해 왔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국경에 러시아군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수요일 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은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돈바스 점령 합병할 테니까 너희 여기 들어오지 마. 우리 이번에 돈바스까지만 먹을게. 야 바이든 너 깡다고 있냐? 지금 이 얘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정말. 이 깡패들, 이 큰 덩치들이 바이든이 이끄는 미국이라는 큰 덩치 깡패하고 거기도 깡패죠. 뭐 바이든 저기 GSL 복합체의 대변인 아니에요. 글로벌리스트 그다음 스왑프 깨좌좀 복합체의 대변인 아닙니까? 그리고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 깡패하고 둘이 지금 딱 진검승부 들어가겠다 이거. 근데 푸틴이 보니까 너 뭐 헛소리나 하고 우리 나보고 뭐 킬러라 그러고
뭐 영혼이 없다 그러고 너 한번 우크라이나 우리 밟을 테니까 거기 돈바스 하나 합병할 테니까 너 깡도고 있으면 우리랑 한번 붙어봐 임마. 이 메시지예요 지금 메시지가. 그럼 미국이 이제 완전히 치욕에 몰리는 거거든요. 저 치욕에 저렇게 몰리고 또 중국한테 알래스카에서 두들겨 맞고 치욕에 몰리고 하면 이자들이 갑자기 어디서 발작을 할지 모르는데 발작하는 장소가 미국 바이든의 발작 장소가 만약에 한반도로 낙점되면 우리는 얘들 발작할 때요 트럼프 같으면은 완전히 고사시켜가지고 딱 꼭지를 따는데 얘들은 완전히 고사시키지도 않고 얼레벌레 해놓고 발작해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불똥 뒤집어 쓰는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그걸 참 걱정한다고요.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미국과 진검승부를 해서 미국의 그 결기 의지를 간을 보겠다고 덤빈 건 왜 그러냐. 바이든이 반셰일 정책을 하잖아요. 기후변화 내걸고 반셰일 정책을 한다는 얘기는 수입 석유에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이 셰일이나 가스 수출을 안 해버리면 국제시장에서의 중동,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석유와 이란 가스의 그 가치가 뛰는 거예요. 전략적 포지셔닝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너 지금 뭐 나라 망치는데 지금 눈이 빌게 져가지고 셰일 뭐 그거 혁명 다 더다건다 그러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캐나다에서 그 샌드 오일 모래에서 이렇게 모래를 짜서 그 석유를 뽑는 캐나다 기술이 있어요. 그 샌드 오일 내려오는 그 파이프라인 그 엑셀 라인 그거 너 지금 중간에 다 닫아 걸고 뭐 난도질하고 난리가 아닌데 오케이 너 기후변화 해가지고 기후변화 내세워가지고 미국 망치겠다고 너 아주 환장한 놈인데 오케이 우리야 좋지 오케이 열심히 해. 자 네가 해준 덕분에 이 에너지 부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위상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강화된 거야. 오케이 강화됐으니까 우리 거기 저 말 안 듣는 우크라이나에서 그 돈바스 지역 영혼에 우리가 좀 먹어야겠어. 불만 있냐? 나와 보시든지. 이 메시지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잖아요. 미국의 셰일 혁명이야말로 지난 1950년 좀 길게 잡으면 짧게 잡으면 1970년 이후로 인류를 반세기 동안 지배해왔던 페트로 강박, 석유 강박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킨 일이다. 그게. 그리고 석유 강박이 지배하는 세계에서의 세계 지정학, 세계 경영이라는 거는 음모와 매수와 공작과 암살과 터무니없는 침공과 이런 것으로 덕지 그 오염될 수밖에 없다. 왜냐? 석유라는 게 그냥 에너지가 아니고 거기서 온갖 화학 원료가 다 나온다. 온갖 종류의 플라스틱, 온갖 종류의 도료, 온갖 종류의 섬유, 온갖 종류의 몬드, 온갖 종류의 합성물, 폴리머, 고분자 합성물은 전부 석유에서 나온다. 거기서 추출된다. 고무 바킹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 무슨 그 뭐 이렇게 기계 같은 거 조일 때 기름 새지 말라고 바킹 넣잖아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그거 전부 석유예요 원료가. 그렇게 인간 생활을 전면적으로 접수해 들어왔다 석유가. 불과 50년 사이에. 플라스틱 사출이 시작된 게 불과 1946년입니다. 페트병. 병 모양의 플라스틱 사출이 된 게 불과 1976년인가밖에 안 돼요. 50년이 안 돼요. 지금 우리 페트병 굉장히 우리가 천덕꾸러기 같이 대접을 하지만 만약에 더도덜도 말고 1973년에 페트병을 한 박스 들고서 나가면요. 구찌 달라붙고요. 입생로랑 달라붙고요. 지방시 달라붙고요. 뭐 이런 아름다운 첨단 소재가 있냐고 줄 서서 기다렸을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페트로 강박이 우리를 1970년부터 한 50년 동안 지배해왔고 페트로 강박 속에서는 막 뭐
WMD 없는데 가서 WMD 있다고 주장하고 작살내잖아요. 뭐 아들 부시? 노무현 그림 긋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이상한 영감? 그리고 에헴 하면서 미국은 이민자에게 좀 더 잘해줘야 되고 이민자를 좀 더 존경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지금 불법 이민자로 미국이 뒤집히고 있는데 그따위 소리나 해갈기고 아들 부시가 이라크 WMD 있다 그래가지고 거짓말 쳐서 들어갔을 때 그거 앞장서서 일 저지른 게 그 반 트럼프 공화당 하원 의원 리사 체니의 아버지 딕 체니 아니에요. 그 무시무시한 석유 카르텔들 이것들이 그 이라크전 치고 들어갔을 때 그 말도 안 되는 전쟁이거든요. 이라크 그렇게 다룰 일이 아니거든요. 답 없는 전쟁. 그 석유 카르텔이 벌린 전쟁이에요. 느닷없이. 그렇게 치고 들어갔을 때 이 자들이 무슨 짓을 했냐. 가서 보니까 WMD가 없잖아. 그때 그 무렵에 그 아들 부시 연설한 거 보면 구역질이 나옵니다. 저 개땡땡이라고. 뭐라고 하냐. 여러분 미국에서 연설하는데 It must be somewhere. 그 WMD 어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있으면 틀림없습니다. It can be under here. 지금 자기 단상 아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고 이 인간도 깔깔깔깔 웃고 아니 남의 멀쩡한 나라 가서 미국 군인 죽어나가고 이라크인 죽어나가고 완전히 중동이 쑥대밭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이 단상 아래에 있을지도 모릅니다라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대통령이란 자가 반 조크 삼아서 떠들고 거기에 대해서 웃고 처자빠진 게 공화당이었었어요. 그게 공화당이었었어요. 우리는 아들 부시를 꽤 한국 제안은 꽤 높이 평가를 해주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아들 부시가 그 콘돌리사 라이스 앞세워 갖고 여기 이제 제야에 박세철, 김상철 이런 사람 불러들이고 그때 이제 그걸 밑에서 서포트를 한 게 정광훈 목사예요. 반핵 반김 데모하고 기독교 쫙 움직이고 그 배경에 콘돌리사 라이스와 아들 부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제야에서는 아들 부시가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천만에 이 인간이 중국을 WTO에 특혜 가입시킨 인간이고요. 이 인간 때 중국과 미국 사이에 무역 정상화를 영구적으로 이룬다라는 법률을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이 두 건 다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 건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상원 외교위원장이 누구냐? 바이든입니다. 그때부터 바이든의 단짝 친구인 거예요.